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또 푸르맨님을 모시고 그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대출하고 뭐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주택임대사업자, 건설임대, PF, 그다음에 대출 이후의 어떤 전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 간단하게 이 순서에 맞춰서 말씀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제가 얘기를 할 때 뭐 5가지 정도로 나눴었는데 처음 토지나 뭐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네. 그다음 이제 중요 순서대로 제가 1번, 2번, 3번 이렇게 했던 건데 네. 이제 뭐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대출 쪽하고 네. 시공 쪽인데 사실 시공 쪽은 그렇게 뭐 할 말이 많지는 않고 네. 대출 같은 경우에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렇죠. 핵심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대출도 이제 요즘 대출이 거의 다 막혀 있어요. 네. 그래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게 뭐 PF 그러니까 신축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출이 가능하고 주택 부분은 주택임대사업자든 뭐든 주택은 대출이 아예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임대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네. 하셔도 대출이 안 나와요. 주택임대사업자 그래서 요즘에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로 해서 뭐 갭투자 하시는 분들은 거의 네. 전세 낀 거를 다 갭투자를 하고 본인 돈이 최대한 안 들어가는 걸로 갭투자를 하시지 월세를 뭐 세팅해가지고 대출 예전에는 원래 이렇게 했었죠. 예, 있죠. 네, 무피투자.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실 때 보통 한 80%까지 예전에 대출을 해줬거든요. 그러면 1억짜리를 80% 대출을 받고 뭐 1000에 40을 받으면은 네. 실제로 자기는 1000만 천만 원만 원. 투자를 하는 거고 40만 원에 대출이자 빼고 자기도 10만 원. 30만 원씩 남으면은 뭐 24 수익률 1년 연수익률 24%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셨었는데 이게 약간 지산 같아요. 지금의. 그렇죠. 그죠? 네, 네. 초기 모델이 이제 주택을 네. 규제를 하니까 지산으로 넘어간 거죠. 맞아요. 네, 대출 때문에. 그래서 이런 느낌 때문에 저도 그 주택임대사업자를 해서 LH 전세 보통 맞추잖아요. 네. 뭐 5천에 뭐 50, 네. 30, 15 이렇게. 그래서 그걸 딱 하면서 이런 신세계가 있나라고 하고 딱 해보려는 순간 막혔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산을 딱 보자마자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 지금 네. 무조건 막힌다. 근데 아마 대표님도 건축을 하시면서 그런 분명히 비슷한 대출 그렇죠.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대출이 되는 거는 완벽한 상가 주택도 안 되고 상가 주택도 주택 부분이 들어가면 대출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통상가는 아직 대출이 살아 있어요. 70% 80%까지. 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도 제가 상가로 용도 변경을 해서 상가를 근생이라고 하죠. 네, 예. 그렇죠. 그렇게 용도 변경하려는 것도 대출 부분도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왜냐면은 주택으로 돼 있으면 대출 자체가 안 나오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건 있잖아요. 나는 나오는데 임차인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근생으로 바꿔서 네. 주택을 줬는데 네. 이분은 대출이 안 나올 그렇죠.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요거는 분명 고민을 그렇죠. 하셔야 되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택을 근생으로 바꾸는 경우는 네. 많이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 태생의 주택이었던 거는 예. 주택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주택 상가로 필요성. 쓰기가 힘드니까 주택으로 처음에 그렇죠, 지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굳이 상가로 바꾼다라는 거는 극히 드물어요. 예를 들어서 뭐 경기 무슨 단길 뭐 이런 길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갑자기 뜨니까 네.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긴 한데 대부분은 이제 상가를 주택으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 많아도 주택을 상가로 바꾸는 사람은 별로 없었죠. 기존에는. 근데 이제 지금 비정상적인 대출 규제 때문에 이제 상가로 오히려 바꾸는 게 트렌드가 돼버렸고 이제 매매할 때 그렇게 많이 매매를 하죠. 기존에는 주택을 상가로 바꿔서. 또 신기하네. 네. 그게 트렌드라고 하시더라고요, 세무사님. 요즘 다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래야지 대출도 되는 거고 주택을 사면은 우선은 안 좋은 눈으로 보니까. 그쵸. 예. 네. 그러니까 근데 상가로 사면은 우선은 경제를 살리는. 네. 그렇게 이상하게 지금 매도가 돼 버려서 네. 어쨌든 그렇게 돼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지금 대출은 상가 아니면은 신축을 하는. 근데 신축을 하면서도 대출이 좀 문제가 뭐냐면은 신축을 하려면 뭔가를 사야 되잖아요. 왜냐면 지금 빈 땅은 없으니까 나대지는 없으니까. 뭔가 땅을 나대지가 있으면 좋지만 나대지가 없다라는 가정하에 그런 뭔가 허름한 건물이 건물. 허름한 건물을 사야 되는데 그게 이제 주택인 경우가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상가는 바닥 권리금이라고 하셔서 거의 그냥 싼 값에 살 수가 없잖아요. 웬만한 것도. 그럼 주택이 허름한 걸 사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주택을 살려면은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또 그게 걸려 있는 거죠. 취득세. 취득세 이슈가 걸려 있다 보니까 그래서 뭘 하든 간에 쉽지가 않은 상황이긴 해요. 근데 자기 본인이 뭐 아예 그게 없거나 주택이 없거나 주택을 처음으로 나는 이거 주택 임대사업 건설해서 건설 임대사업자를 하겠다.
라고 하면은 답은 그러면은 이제 빠져나갔다기보다는 그래도 응용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전략을 짜기 전에도 내가 이제 다중주택을 지을 거냐, 네. 다세대 주택을 지을 거냐에 따라서 좀 틀려지긴 해요. 전략을 확 네. 짜야겠구나. 다중주택을 하실 때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아. 왜냐하면 다중주택은 임대사업자를 내봤자 예. 혜택이 없기 때문에 아. 굳이 임대사업자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에 제가 도와드렸던 분도 그렇고 다중주택 같은 경우 무주택자 아. 무주택자분이 그냥 땅을 사는 거죠. 그냥 집이든 뭐든 상관없죠. 네네네. 오히려 주택인 경우가 더 낫겠죠. 그쵸. 취득세가 더 적으니까. 1.1%니까. 네. 주택을 사셔서 그 주택 그렇게 사신 다음에 그 허물고 그리고 나서 주택에 대한 대출하고 네. 그 PF 건축자금 대출을 한꺼번에 받으시면은 네. 그렇게 진행하시면은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아요. 그것도 이제 지난번 말씀하신 것처럼 차근차근 나오긴 하는데 80%까지는 그렇죠. 나온다라는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신축자금 대출은 네. 처음에 이제 토지를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기존 주택을 네. 사실 때 한 70%에서 80%까지 보통 원래 7, 80% 대출을 해줬으니까 네. 그게 그대로 된다고 보시면 돼요. 신축을 할 때는 다만 신축을 해야 된다는 조건 하에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건축 허가서나 뭐 네. 이런 게 필요하겠죠. 네.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뭐 계약금 주고 네. 중도금 주고 잔금을 줄 때 그 70%가 나와요. 토지에 대한 거. 음. 그리고 나서 이제 허물고 신축을 시작을 네. 하면은 이제 신축을 하는 단계에 따라 가지고 나머지 70% 정도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돈이. 그럼 만약에 땅이 한 15억 정도 된다. 네. 그럼 70%면 7호 35, 7, 한 네, 10억 10억 정도가 네. 단계별로 나오고 아니죠. 아, 그거는 그럼 이제 잔금 풀로 때, 한 번에 잔금 때 나오고. 한 번에 나오고 그걸로 이제 토지를 사는 거고. 5억이 있으면 되고 우선은. 그렇죠. 그리고 이거 한 15억 정도면은 한 50평 될까요? 15. 서울, 네, 그렇죠. 독산 50, 쪽에. 네, 50평 정도 잡으면. 그럼 50평에 대출이 또 건축비가 얼마 정도 될까요? 건축비는 이제 그 건축 도급 계약서에 따라서 예. 틀린데. 여기 나오네. 두 번째 다음 주제는 네. 여기가 시공 네. 시공사 평당 건축비. 네, 도급 네. 계약서에 따라 틀린데 예를 들어서 뭐 총 건축비가 10억이다. 예. 그러면은 그 10억이 그 들어가는 단계마다 돈 들어가는 단계가 있거든요. 그쵸. 거기에 맞춰가지고 은행에 증빙을 하고 돈을 타고 증빙을 하고 돈을 타고 증빙을 하고 돈을 타고 은행 입장에서는 그런 거잖아요. 이거는 어쨌든 나중에 건축이 다 돼야지 미래 가치에 대해서 먼저 대출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단계씩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돈을 주는 거죠. 네. 그러면은 15억짜리 땅을 사서 5억을 내고 10억 대출 받고 네. 그럼 10억에 대한 대출 이자가 1억당 30만 원이면 네. 한 300만 원 네. 나오겠네요. 그렇죠. 한 그래서 1년 잡으면 3천만 원 네. 이자 또 잡고 건축비는 보통 그렇게 했을 때 대략 얼마 정도 들까요? 15억짜리 땅에다가 50평에 몇 평을 하느냐에 따라 틀리죠. 보통 50평을 풀로 이렇게 쓰면은 한 25평 정도 이렇게 50평 땅이면은 예. 용적률이 200%면은 100평을 지을 수 있는 거고 100평 예. 그리고 용적률이 400%면 200평을 200평. 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제 뭐 어차피 여기서 평당 건축비 얘기를 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네. 평당 건축비를 평당 얼마예요라고 물어보는 거는 되게 바보 같은 거죠. 예, 네. 되게 애매한 질문이에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이제 다중주택을 지을 때나 다세대를 지을 때나 상가를 지을 때 다 틀리거든요. 그쵸 예를 들어서 그쵸. 다중주택은 보통 우리가 도급계약을 맺을 때 풀옵션으로 맺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한 세대당 뭐 화장실 다 들어갈 거고, 네. 뭐 전자제품 들어갈 거고, 가구 들어갈 거고. 그쵸. 그러다 보면 평당으로 따지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예. 근데 이제 다세대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다중주택까지 다 들어가진 않고 좀 더 이제 세대수가 좀 적잖아요. 네네네. 세대수가 많을수록 하는 일들이 많을 테니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럴 거고 상가주택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근생 같은 경우는 네. 그냥 껍데기만 짓잖아요. 그쵸. 결국은 안에서 알아서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오는 거니까 임차인이 그쵸. 그러다 보니까 제일 쌀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보통 이제 그래도 그나마 이거를 얘기를 해주라 라고 하면 다중주택 같은 경우는 뭐 600에서 650 600에서 650. 네, 100평이면 한 6억 정도. 그렇죠. 다세대는 뭐 한 500에서 550 그리고 싸네. 상가는 뭐 더 400, 더 400에서 싸네. 상가는 그러니까 다세대 같은 경우는 그 화장실 화장실도 많네. 있고 뭐 기본 기포. 벽지도 해야 되고 뭐 바닥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아 그래서 지산을 네. 짓는 게 가장 싸다고 그러죠. 그렇죠. 네. 이건 껍데기만 아무 있는 네, 딱그 말씀 하더라고요. 네. 이거를 평당가 이렇게 높이 짓지 맞나? 뭐 이런 얘기 많이 그렇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산이 보통 평당 뭐 분양을 할 때 뭐 850억 예. 그러잖아요. 건축비가 300도 안 건축비는 되더라고요. 300도. 예. 네, 300 이하로 들어갈 확률이 크죠. 왜냐면은
규모의 경제가 되잖아요. 한 번 지을 때 많이 지으니까 그러니까 작게 지으면 350인, 작게 지으면은 작게 줘도 들어가는 품은 다 똑같으니까 그렇죠. 비쌀 수밖에 없는데 큰 거를 지으면은 평 단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안에 인테리어는 수분양자들이 다. 네, 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2천에 분양하는 건 진짜 나쁜 놈들이네. 네, 그냥 건축비만 봤을 그럴 때는. 수도 있죠. 건축비만 생각하면 이제 그러니까 근데 어느 아파트는 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우리 34평 아파트가 예. 뭐 15억 15억 정도에 분양을 하잖아요. 예. 근데 그 중에 진짜 순수 건축비는 34평 곱하기 5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 1억 5천. 네, 뭐 2억에서 2억 5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고급지게 지어봤자 그 정도란 말이에요. 아. 그럼 나머지는 다 허스가. 자기네 이익하고 땅값하고 땅값이 거의 아 대부분이죠. 땅값이 더 있네. 그리고 처음에 이제 그걸 하기 위해 보상을 해주는 비용도 아. 그런 것들이 다 녹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다. 다시 또 주제로 넘어가서 네. 오늘 되게 또 다양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네. PF 대출 네. 또 뭔가요? 그러니까 PF 대출이라는 게 그러니까 신축자금 대출이라는 건데. 그 단계별로 예, 예. 주는. 네. 근데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임대사업자 얘기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데 네. 보통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를 하면은 네. 매입임대사업자가 있고 네. 건설임대사업자가 있어요. 네. 네, 건설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지어서 임대를 목적으로 지어서 임대를 하시는 거고 매입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지어져 있는 거를 사서 네. 임대를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지어져 있는 걸 사서 하려면은 처음 그 사는 시점에 내가 대출이 나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막혀 있으니까 네. 대출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건 퇴치해 두고 네. 건설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처음에 PF 대출 그러니까 신축자금 대출로 자기가 대출 받아가지고 임대를 하는 경우니까 그 대출을 계속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죠. 처음에 신축자금으로 받았던 대출을. 그렇죠. 그리고 뭐 임대사업자하고 지금 임대사업 혜택들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많이 없어졌죠. 네, 2018년 뭐 9월 14일 이후에 하시는 분들은 시중세 말고는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는. 네, 혜택이. 맞습니다. 네. 근데 건설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아직 모든 혜택이 다 그대로 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원래 임대사업을 하는 목적은 그 민간인들 주택 공급을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건설임대사업자는 그 공급을 하는 처음 시작인 거잖아요. 예. 매입임대사업자 같은 거 있는 거 가지고 하시는 거지만 그렇죠. 건설임대사업 공급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더 어떻게 그러다 보면 보니까- 나라에 장려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거라서 네. 그래서 이제 건설임대 사업자를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정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아직 대출이 살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PF로 대출을 받으셔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임대를 하실 때도 그 대출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이제 PF 대출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은행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상황에 따라 다 틀려요. 어떤 은행, 예를 들어서 A라는 은행은 네. 지금 뭐 공격적으로 PF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시기에 따라서. 네, 그 은행마다 다 틀려서 그러니까 네. 발품을 좀 팔아야 되는 것도 있고 그게 아니면 우리가 보통 그 대출을 하는 브로커분들, 네. 이모들. 네, 그분들을 많이 하는데 그분들을 이용을 하면 안 좋은 게 수수료가 붙어요. 예를 들어서 대출 총액의 뭐 1% 뭐 이렇게 달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네. 10억이면 1,000만 원이거든요. 와, 꽤 세네요. 네. 거의 뭐 꽤 중개 세요. 수수료네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은 그분들은 이제 대출을 잘 안 해, 그러니까 일반 제도권 금융권에서 잘 안 해주는 거를 이금권이나 이런 데서 한도를 많이 끌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는 건데 위험하죠 좀. 그렇죠. 네, 왜냐면은 대출 이자도 높을 거고 비용들이 많이 나가다 보면은 그게 결국 원가로 다 녹아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네. 거의 1금융권에서 진행을 많이 해요. 근데 1금융권에서 진행을 하면은 좀 대출이 좀 떨어져요. 금액이. 대신 이제 그 대출 이자는 되게 싸요. 2%대도 있어요. 신축 자금인데도 불구하고 2%대도 엄청 받을 수 싸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번에 인천권 하면서 네. 이제 알아봤었거든요. 대출 어느 정도로 나올 수 있을 것 같냐라고 했더니 결론적으로는 총 금액은 60% 정도. 뭐 그 건축비 다 포함해서. 근데 이제 그 대출 나오는 그런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뭐 토지는 아까 얘기했고 네. 토지 금액의 뭐 70%는 그때 잔금질자에 잔금 때 주는 나오고, 거고. 근데 이제 그 토지를 감정을 할 때 둘 중에 하나로 감정을 하는 거예요. 네. 매매가로 하느냐 간편. 아니면 거기서 은행에서 하는 걸 탁상 감정이라고 탁감. 하거든요. 네. 탁감 금액하고 매매가하고 더 낮은 걸로 네. 낮은 금액의 70%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러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돈이 70%가 이제 잔금 때 네,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건축비는 예. 이제 우리가 네. 시공사에서 이제 그 계약서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을 하면은 은행이 그걸 보고 다시 감정을 해요. 또 그것도.
그래서 이게 이 적절한 계약서를요? 네, 계약서와 이제 제대로 된 금액인지. 그렇죠. 이 또 정도는- 업다운 계약서를 네, 쓸 수도 그쵸.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실제 공사비는 평당 뭐 400밖에 안 들어갔는데 평당 700짜리 공사비를 써서 대출을 훅 받으려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우리가 제출했던 거하고 은행이 탁감한 거하고 비교해가지고 낮은 거를 70%를 또 해줘요. 근데 그 70%를 해주고 나서 또 뭐가 있냐면은 방빼기를 해요. 3,400씩. 네, 그러니까 주택이면 방빼기, 예. 상가면은 상가의 1,700. 네, 기본 그 있잖아요. 예. 상가 위치 앞으로 1,700일 거예요. 네, 최우선 변제금. 네, 그거를 이제 다 빼고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총액이 공사비 총액이 7억이다, 10억이다, 그러면 7억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방빼기 빼면은 실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오는 거죠. 확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방이 그러니까 10개면 이게 방이 많으면 뭐- 주택이 많으면은 실제로 그 PF 대출을 하는데 좀 제약사항이 많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상가를 지을 거였으니까 상가 총 8개 층에서 상가가 7개, 예를 들어 상가 8개 층이다. 그러면은 8 곱하기 1,700이니까 한 1억 정도 빠지잖아요. 네. 덜 빠지네. 네.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그거를 70%하고 뭐 60% 이렇게 짬뽕을 시키면은 총 금액 한 65% 정도 대출이 나오는 거죠. 이거 사실 주택이라는 거하고 근생이라는 거하고 자꾸 비교해 보게 되는데 주택은 뭐래도 지금 불리하네. 네, 주택은 뭐래도 불리하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주택은 대신 그건 있어요.